40년 동안 유럽 전차 시장을 지배한 나라 독일. 그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붕괴했습니다. 수조원 계약 증발, 동맹국의 집단 이탈, 유럽 방산업계 패닉의 원인은 아시아에 있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독일은 7년을 말했고 한국은 87일을 내놨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판을 뒤집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현실성 없다. 사기다. 독일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데이터는 잔인했습니다. 가동률 22%, 한국은 94%, 수리대기 8개월, 한국은 12시간.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최고 책임자는 자존심을 접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자신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왔던 걸까요? 왜 유럽은 40년 파트너를 버렸을까요? 지금부터 독일 전차 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베버입니다. 독일 방산기업 크라우스마 파이베그만에서 30년 넘게 전차 수출과 전략을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유럽 전차 시장에서 레오파르트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넨 본사 32층 사무실에서 늘 하던 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정리하고 신규 계약 일정표를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알프스 자락이 흐릿하게 보였고 공장 굴뚝에서는 늘 그렇듯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독일 방산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나토 표준 전차로 불렸고 유럽 대부분 국가가 우리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까지. 전차 시장 점유율만 따지면 유럽 내에서 50%를 넘는 해도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레오파르트는 항상 상위권이었고 기술 평가 점수 역시 경쟁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늘 이런 분위기가 반복됐습니다. 독일 기술은 따라올 수 없다. 수작업과 장인 정신은 대체 불가능하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멀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 부품을 사가던 나라였습니다. 변속기 일부, 파워팩 관련 기술, 장갑 구조 참고 자료까지. 우리는 그들을 고객이자 하청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가 부스를 차리면 솔직히 말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럽 바이어들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값은 싸지만 신뢰는 부족하다. 대량 생산은 가능해도 품질은 의문이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방산 포럼 자료를 보면 한국산 전차에 대한 신뢰도 설문은 평균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독일 전차 신뢰도는 80%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보며 안심했고 앞으로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계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65대, 약 7,800억 원 규모. 3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평가 통과, 현장 실사 완료, 예산 승인 단계 진입. 모든 절차가 끝나 있었고 마지막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매출로 반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우리 부서 연간 실적의 40%가 채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그 계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쟁 입찰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솔직히 웃어넘겼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흔들어 보려는 전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는 항상 독일의 승리였습니다. 납기 7년. 이건 우리 기준에서는 표준이었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 복잡한 인증 절차, 다단계 협력 구조.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6년에서 8년은 자연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자동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시한 납기 87일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온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숫자다. 홍보용 자료일 뿐이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회의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영업팀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유럽 방산 시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국방부는 장비 도입 기준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가동률과 유지비, 납기 속도가 최우선 항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3년 나토 내부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차 전력의 실질 전투력은 보유 대수가 아니라 즉시 가동 가능한 비율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깊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술 스펙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실적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독일 방산 40년 역사의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 전화기는 평소와 다르게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뭔가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질 정도로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탈리아 국방부 조달국 담당자 마르코 베르톨리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고 이번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추진한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 로마와 미넨을 오가며 협상을 했고 기술 검증부터 예산 조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도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미팅 일정과 서명식 장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 언론 보도,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늘 반복되던 성공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마르코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았고 느렸고 무엇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전화는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마르코는 먼저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최종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일정 조율이겠지. 서명 날짜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손은 멈춰버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가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통화 상태가 나쁜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면 취소. 재검토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전면 취소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800억 원. 3년 준비. 수십 차례 협상. 기술 검증 보고서만 수백 페이지.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격 때문인지, 납기 때문인지, 내부 정치 문제인지. 무엇이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최대 7%까지 가격 인하 여지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납기도 일부 앞당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가격도 일정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 계약을 가져갔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가르치고 부품을 팔고 기술을 공유했던 나라가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냐고. 그리고 들은 숫자가 바로 87일이었습니다. 계약 후 87일 안에 1차 물량 납품. 6개월 이내 전량 인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최소 6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설계 조정, 부품 발주, 인증, 시험 운용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그걸 87일에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서류상 약속일 뿐이다. 실제로는 지킬 수 없다. 하지만 마르코는 이미 확인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22년 계약, 2023년 초 1차 물량 납품 완료, 실제 배치 완료, 나토 훈련에도 이미 투입됐다는 보고까지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특수 상황이다. 일회성 사례다.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임원진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 가격을 더 깎으려는 압박이다.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대부분의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영업 담당 이사는 한국을 언급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값은 싸지만 지속성은 없다. 대량 납품 이후 문제가 터질 것이다. 결국 다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유럽 방산 시장에서는 이미 두 번째 균열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날 아침 상상도 못할 형태로 폭발하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로비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대화 소리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휴대전화는 계속 진동했습니다. 밤새 쌓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10개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지사 책임자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지사장, 루마니아 영업 책임자, 체코 프로젝트 매니저. 이름만 봐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긴급 상황이라며 바로 연결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폴란드 지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불안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80대, 약 2조 원 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유럽 최대 수출 계약이라고 자랑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과 조건을 다시 비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들었던 87일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루마니아였습니다. 54대 도입 사업이 전면 보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내부평가위원회에서 한국 KE 전차를 포함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코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36대 협상이 중단되었고 한국 측과 기술 비교 실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나라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린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저는 급히 최고 경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회의실에는 10분 만에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유 있던 얼굴들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각국에서 들어온 보고서와 뉴스 속보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긴급 검토 착수, 루마니아 신규 입찰 구조 전환, 체코 방산위원회 평가 기준 변경.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납기, 가동률, 유지비. 이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이후 나토는 전력 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단순한 성능보다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 비율을 핵심 지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매우 유리했습니다. 당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K 전차 평균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전차들의 평균 가동률은 3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재무 담당 임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탈리아 7,800억, 폴란드 약 2조, 루마니아 약 7천억, 체코 약 4천억, 합계는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증발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협상 전략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것을. 한국은 단순히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의 기준을 바꿔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준은 이랬습니다. 성능이 최고인가? 전통이 있는가? 실전 경험이 많은가? 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달랐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가?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가? 전시의 물량을 바로 늘릴 수 있는가? 이 기준에서 우리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반부로 갈수록 임원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훈련 영상, 나토 평가 자료, 유지비 비교표, 현지 운용 보고서. 스크린에는 계속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로 뒤처진 건 아닐까? 혹시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상황이 진정될 거라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가고 복도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테이블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떠있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조 원. 이틀 만에 사라진 금액. 그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5년치 연구개발 예산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공장 자동화 투자 계획,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내부 보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유럽 각국 군 운용 보고서, 나토 훈련 평가 자료, 유지보수 이력 데이터까지 모두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깊이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보여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나토 합동훈련 운영 보고서였습니다. 2024년 발행 문서였습니다. 훈련 참가국 14개국, 전차 운용 데이터 2,800건 이상이 분석된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이 강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가동 가능 비율은 전력 유지 능력의 핵심 지표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가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평균 가동률 22%, 르클레르 31%,
챌린저 28%, K 흑표 94%. 저는 그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22%.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일 오류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독일 국방부 내부 운용 보고서, 유지보수 통계, 부품 교체 이력. 하지만 모든 자료가 같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차 10대 중 8대는 정상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레오파르트 개발 현장에서 찍힌 흑백 사진. 젊은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포탑 옆에 서서 웃고 있던 모습.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 기술의 결정체라고. 정밀함과 신뢰성의 상징이라고. 그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 복잡한 인증 절차, 국가별 상이한 규격, 노후화된 생산 라인. 하나하나 따지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여 전차를 멈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자료는 유지보수 소요시간 비교 보고서였습니다. 주요 부품 교체 평균 소요기간. 레오파르트 8개월, K 12시간. 8개월과 12시간.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생존과 패배를 가르는 간격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 사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이 지원한 전차들 중 상당수가 고장 이후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현장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 복구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구축된 부품 허브, 24시간 물류 대응 체계, 현장 정비팀 상시 대기. 이 구조 덕분에 평균 복구 시간이 하루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차 성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시스템 전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냉전 시대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앙공장 중심 생산, 주문 후 제작, 본사 통제형 물류. 반면 한국은 이미 분산형 전시 체계로 전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 혼자 남아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아무리 가격을 낮추고 마케팅을 강화해도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관계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한국 대표단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평가 자료와 현장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론으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왜 유럽이 등을 돌리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저는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미넨에서 로마까지 가장 빠른 항공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과 독일 방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로마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동률 22%와 94%라는 대비가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였고 8개월과 12시간이라는 정비 시간의 차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생존 확률을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한 가지 가능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과장됐거나 집계 방식이 달라 왜곡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레오파르트가 22%라는 수치는 상식 바깥이었고 상식을 벗어난 숫자는 대개 오류에서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도 면세점 앞을 지날 때도 저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보고서 원문을 다시 내려봤고 표에 달린 각주와 산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가동률의 정의가 단순 가동 여부인지, 전투 투입 가능 상태인지, 교육용 대기 상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오파르트는 운용국이 다양해 정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고 국가별 예산과 인력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자료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라운지에서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 명찰을 힐끗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독일이 이제야 움직이네라는 투로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은 웃음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웃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조소였습니다. 순간 제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폴란드를 우리 최대 고객으로 확신했는데 그들 시선은 이미 우리를 과거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는 방산 전문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생산성과 유지 보수가 핵심이야. 스펙표는 아무 의미 없어졌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언어가 바뀌면 내가 알고 있던 전쟁의 규칙도 바뀌는 법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 창밖으로 민헨의 회색 구름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또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최근 정비 예산 집행 현황, 부품 공급망 병목 구간, 하청업체 리드타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 보고서의 사진들. 자료는 하나같이 불편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운용 체계가 낡았고 정비 인력이 줄었고 부품이 늦고 인증이 느리고 생산 라인이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시체제를 기본값으로 깔고 움직이는 나라였고 그 차이가 시스템의 속도를 갈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숫자가 충격적일수록 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과제를 던졌습니다. 자료를 재검증하자. 외부 출처로 교차 확인하자.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보자. 저는 기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구간에서 각국의 방산 분석 보고서, 요약본과 국방위원회 회의 기록 일부를 찾아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도입평가 기준표에서 전차의 최고 속도나 포탄 관통력 같은 항목의 가중치를 낮추고 부품 확보 기간, 정비 인력 교육 기간, 현지 생산 가능성 항목의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한 대 더 좋은 것으로 고르는 시대가 아니라 전차를 100대 굴리는 구조를 고르는 시대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민헨과 달랐습니다. 차가움보다는 축축한 온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늦은 밤에도 거칠게 살아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운전기사가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군 관련 손님들이 호텔에 많아졌다. 동양인들이 특히 많다. 다들 일정이 빡빡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저 창밖의 로마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로마의 돌기둥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듯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주변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누군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들뜬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지나 체크인을 하려는 순간 익숙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마르코 베르톨리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국방부 조달국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저와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한 파트너였습니다. 마르코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미안함과 피로 그리고 어떤 결심이 한 얼굴에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바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바텐더는 멀리서 상황을 눈치채고 조명을 낮췄습니다. 마르코는 말 대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나토 관련 문서임을 뜻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의심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문서도 편집될 수 있다. 특정 의도를 담을 수도 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도 있다.
실제로 방산시장에서는 보고서 한 장이 수천억 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려 했습니다. 마르코에게 산출 방식과 측정 환경, 표본수를 물었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듯이 각주 페이지를 펼쳤고 측정 시점과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훈련 참가국이 공동으로 수집한 정비 기록, 부품 요청부터 도착까지의 시간 로그,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운용 가능한 상태의 정의까지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가동률이 낮은 건 전차 자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운용국의 정비 체계가 제각각이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그러자 마르코는 다른 표를 꺼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의 비교, 동일 훈련 기간 동안의 즉시 출동 가능 비율, 고장 유형별 평균 복구 시간. 그 표에서 레오파르트는 다시 낮은 수치로 내려앉아 있었고 K는 다시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시선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과를 부정하던 시선이 원인을 찾는 시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느린가? 왜 우리는 부품 하나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왜 우리는 생산 라인을 늘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정비 인력을 키우지 못했는가? 숫자를 부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가 숫자가 나타내는 구조를 파헤치는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마르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차는 움직여야 전차다. 움직이지 않으면 비싼 금속 덩어리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가동률 22%라는 숫자는 단순한 성능 평가가 아니라 우리 체계가 낡았다는 판결문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94%는 한국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단지 전차를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전차를 계속 굴리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르코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국방부에서 한국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거기에 당신도 오라고, 초청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에게 왜 이런 자리를 보여주나, 왜 자기들 전략을 공개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숨길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무기라고. 그날 밤 저는 객실로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들이 떠 있었고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87일이라는 시간을 설계했는가? 한국은 어떻게 12시간이라는 정비 체계를 만들었는가? 한국은 왜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가? 관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과를 비난하던 시선이 원인을 추적하는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눈앞에서 무엇이 증명될까? 그리고 그 증명이 내 세계관을 어디까지 무너뜨릴까? 다음 날 아침 이탈리아 국방부 본청 지하회의실로 내려가는 동안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벽에 걸린 군사 역사 사진들을 바라봤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들만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22%, 94%, 8개월, 12시간, 87일. 이 숫자들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찌르는 송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무장 경비원이 배치돼 있었고 참석자 명단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에야 출입이 허가됐습니다. 회의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 자리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전략회의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이미 각국 군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육군 참모부 장성, 국방부 기술평가위원, 예산 담당관, 그리고 나토 파견 장교들까지 약 2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5명의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보다 안정감이 더 강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탈리아 국방부 차관이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후 바로 한국 측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유럽사업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 장면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지도와 함께 지난 5년간 전차 조달 지연 사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업체들의 평균 납기 기록이 나열돼 있었고 대부분 4년에서 7년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단 하나의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87일. 회의실 안에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김도현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계약 이후 첫 물량 기준이며 이후 6개월 이내 전량 인도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폴란드에서 검증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항공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창원 공장이었습니다. 위성 사진 수준으로 촬영된 거대한 시설, 조립 라인, 물류 창고, 시험 주행 트랙, 항만 연결 루트까지 한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생산시설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군수 생태계처럼 보였습니다. 김도현은 연간 생산 능력을 공개했습니다. 평시 200대, 비상시 400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공장은 연간 18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최대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생산 전환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전시 체제로 전환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증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핵심 부품은 항상 90일치 재고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라인이 멈추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유지비 비교였습니다. 10년 기준 운용 비용. 레오파르트 평균 약 2,100억 원. KE 평균 약 900억 원. 단순 구매가 아니라 평생 비용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재무 담당자는 그 숫자를 보고 바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정비 시스템 구조도였습니다. 유럽 전역에 구축된 부품 허브 지도, 이동식 정비팀 배치 현황, 자동 고장 진단 시스템 구조, 위성통신 기반 관리 시스템까지 하나씩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센서 데이터가 자동 전송되고 가장 가까운 허브에서 부품과 인력이 동시에 출발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의 평균 소요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장 접수부터 부품 주문 승인까지 평균 3주가 걸렸습니다. 시스템의 속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김도현은 스펙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운용, 유지, 생산, 물류, 인력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전차 설명이 아니라 전쟁 운영 시스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외부 평가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나토 기갑전력 평가 보고서, 미 국방부 운용 분석 문서, 영국 국방부 장비 효율 보고서, 모두 공통된 문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KE는 현존 전차 중 가장 균형 잡힌 운용 구조를 갖춘 장비다. 특히 주행간 사격 명중률 자료가 공개됐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속 40km 주행 중 명중률 95%. 정지 사격 위주였던 우리의 전술 교범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영상 자료도 이어졌습니다. 혹한 훈련, 진흙 지형, 산악 주행, 도하 작전, 고속 사격. 영상 속 KE는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레오파르트는 여러 구간에서 속도를 낮추거나 멈춰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차마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자료 중 가장 현실적인 전력 설명이다. 그 말은 곧 선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을까? 왜 우리는 변화 신호를 무시했을까? 김도현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필요하면 언제든 공장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도 발표도 영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난 지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 들어오는 공기는 뮌헨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 대신 묘하게 따뜻한 기운과 빠른 움직임의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내부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볐고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이 나라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첫 순간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김도연 본부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긴 비행에 대한 형식적인 안부 인사 대신 바로 일정부터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창원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밀도 높았습니다. 대형 공장 단지, 연구소, 물류센터, 항만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보니 이 나라는 거대한 생산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공단 지역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 간판이 연속으로 나타났고 물류 트럭들이 쉼없이 오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군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현대로템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붙인 듯한 부지 위에 여러 개의 대형 생산동이 늘어서 있었고 크레인과 운반 차량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용접음, 절삭음, 로봇 작동음이 동시에 울렸지만 혼란스럽기보다는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차체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 수십 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강철 판재를 정확하게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자동화율이 약 87%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복 작업은 전부 기계가 담당하고 사람은 감시와 품질 관리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라인 위에는 반쯤 완성된 전차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라인에만 20대 이상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고 공장 전체로 보면 70대 이상이 동시에 제작 중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한 번에 세대를 만들기도 벅찼습니다. 그 차이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포탑 조립 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숙련공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복잡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몇몇 직원의 이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출신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들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최상위 인재들이 금융권이나 컨설팅 회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조 현장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최고 인재들이 기꺼이 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시스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시험 주행 트랙이었습니다. 완성된 전차들이 실제 지형을 모사한 코스를 반복해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흙, 모래, 경사로, 수로를 통과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K가 고속으로 코스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기존 나토 평균보다 15% 이상 빠른 수치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즉시 서버에 저장되어 생산 라인과 공유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 생산분에 바로 반영됩니다. 설계와 생산과 시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완성 차량 보관동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검은색과 회색 도장의 K 전차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최소 40대 이상이 동시에 출하대기 상태였습니다. 포시는 같은 각도로 정렬되어 있었고 차체 표면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다음 날 이 물량이 부산항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8대. 다음 주 폴란드로 출항.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우리는 1년에 18대를 만들면서도 늘 일정에 쫓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주일 단위로 수십 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축적된 시스템이 느껴졌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김도연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전쟁을 전제로 산업을 설계해왔다고. 전시의 생산이 멈추는 순간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왔다고.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창원의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왜 우리는 과거에 안주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나는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자료를 다시 펼쳐보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싸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동시에 움직이던 수십 대의 전차 현장에서 일하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출하를 기다리던 완성 차량들. 그것들은 단순한 공장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한 시간의 집합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내 창밖으로 구름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느려졌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변화보다 안정에 집착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과거의 명성을 실력으로 착각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겼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미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임원들은 이미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최악을 각오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은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창원 공장의 항공사진, 생산라인 구조도, 자동화율 87%, 동시 생산 78대, 연간 생산 능력 200대 이상, 비상전환 시 400대. 숫자들이 하나씩 화면에 올라갈 때마다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보수 체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유럽 부품 허브 지도, 평균 복구 시간 12시간, 현장 대응팀 24시간 대기, 원격 진단 시스템 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동률 비교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2%, K 94%. 그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보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저는 잠시 아버지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전차 옆에서 웃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기술자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졌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 집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서서히 사라지거나 배우고 바뀌거나.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대로템과의 협력 제안서, 공동 생산, 공동 연구, 공동 유지보수 네트워크, 기술 교류 프로그램, 50대 50 합작 구조.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과거에 살았다.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의 공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김도연 본부장과 마주 앉았을 때, 제 마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하나씩 조율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생산 분담, 연구개발 투자, 유럽 현지화 전략. 모든 항목을 동등한 기준에서 논의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레오파르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컸습니다.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창원 공장에서 본 장면을 떠올립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생산동, 현장에서 토론하던 젊은 기술자들, 숫자보다 현장을 믿던 문화. 그것이 한국이 만든 진짜 무기였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 4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던 독일 전차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날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독일 방산이 한국 앞에서 멈춰서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한 진짜 이야기입니다.